난 이 결혼 반댈세. 이런 거지 같은 놈과 내 딸이 결혼한다고? 청담동 투자로 떼돈을 벌 꿈에 부풀어 있던 정미애가 소박한 차림의 민준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5억 원이 사기꾼들에 의해 증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줄 단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남자라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과연 오만한 장모와 숨겨진 능력자 사위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오만한 거부. 난 이 결혼 반댈세. 정미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상견례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청담동의 고급 카페. 정미애는 마카롱 하나를 우아하게 집어들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용단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잘라서 말했지. 이런 사람과는 절대 안 된다고. 정미애가 커피잔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카페 안은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분위기가 고급스러웠습니다. 마주 앉은 3명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미애 씨는 안목이 남달라요. 송 여사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애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 끼어들 수조차 없었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히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수연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알아? 정미애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맞선을 30번도 넘게 주선했어. 친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미애는 그동안의 노력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대기업 회장 아들, 유명 병원 원장 아들, 로펌 대표 아들. 모든 만남마다 정미애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식당을 예약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한 번은 삼성 계열사 임원 아들과 만나는 날이었는데 정미애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미용실에 갔어. 그리고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한복을 새로 맞췄지.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근데 그 집 어머니가 우리 수연이 학벌을 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 정미애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울대 법대의 사법고시 일발 합격. 검사까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잖아. 정미애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수연을 검사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특목고 입시 준비. 고등학교 3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들어간 사교육비. 대학교 때는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 학원비까지. 내가 수연이한테 쏟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10억은 좋게 넘을 거야. 정미애가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좋잖아요. 박 여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미애는 지난 3년간 자신이 쌓아온 인맥들을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검사가 된 후부터 정미애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남 부인회에도 들어갔고 자선단체 이사도 하고 있어. 정미애가 우쭐하며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부인회 모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자선 바자회에도 갔어. 5천만 원짜리 그림을 샀지. 정미애의 자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정미애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상류층 사교계에서 인정받기 위한 필수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상가 건물에도 5억을 넣었어. 정미애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그러는데 1년 안에 20억은 될 거래. 친구들이 부러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실 그 5억은 정미애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2억까지 포함해서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애는 확신했습니다. 이 투자가 성공하면 진짜 상류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연이 결혼도 그런 수준에서 해야지. 어디 변변찮은 변호사 따위와. 정미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미애는 일주일 전 상견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데려온 남자를 처음 본 순간의 실망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10년 된 소형차에서 내린 민준의 모습, 낡은 정장과 저렴해 보이는 구두.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정미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3년 동안 30번도 넘는 맞선을 주선해 놓고 딸이 데려온 게 고작 이런 사람? 정미애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선물들도 정미애의 심기를 더욱 거슬렸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차 세트와 평범한 과자 상자. 이런 값싼 것들로 내 딸을 사려고 하나? 정미애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의 눈빛이 정미애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연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냐? 정미애가 딸에게까지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정미애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절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던 과거. 딸 하나만큼은 절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난 이 결혼 반댈세. 정미애의 선언으로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 준 거야. 정미애가 친구들에게 말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같은 엘리트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지. 정미애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재벌가와의 결혼으로 완성될 상류층 인생. 청담동 투자 성공으로 얻게 될 경제적 여유. 그리고 마침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사회적 지위. 곧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거야. 내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알잖아. 정미애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겉으로는 동조했지만 그들의 시선 어딘가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를 나선 정미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미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옷과 진주 목걸이로 치장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미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정미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나?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포기하게 될 거야. 전화 너머에서 수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미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챕터 2 모녀의 충돌. 다음 날 저녁 7시 정미애의 아파트 현관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수연이 얼굴을 붉히며 들어섰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애는 소파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라마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냐? 어른한테 예의가 그게 뭐냐? 정미애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민준 씨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인격 모독이잖아요. 수연의 두 손이 주먹을 쥐며 떨렸습니다.
정미애는 딸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나서 평소의 차분함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인격 모독? 내가 언제? 정미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 사람이 우리 수연이랑 맞지 않는다고. 정미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소파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수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좋은 사람? 그래,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정미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행복하게 사냐? 현실을 봐라. 정미애가 소파에서 일어나 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정미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특목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알아? 정미애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연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던 일들. 주말마다 설명회와 상담회를 다니던 기억들. 매달 사교육비만 500만 원씩 들어갔어. 500만 원. 정미애가 손가락을 펴며 강조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1억 8천만 원. 대학교 4년 동안 4억.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또 2억. 정미애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네가 검사 되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정미애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습니다. 강남 부인회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자선단체 이사 되려고 얼마나 돈을 썼는지. 정미애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 맞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알아? 정미애가 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30번도 넘게 주선했어. 대기업 임원 아들부터 의사, 변호사까지. 정미애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 옷, 선물, 식당 예약. 정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진짜 저를 좋아한 사람이 있었나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미애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맞선은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건. 정미애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준 씨는 달라요. 제가 검사라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수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애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사랑? 그런 걸로 밥 먹고 사냐? 정미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서 그래. 돈 없으면 사랑도 없어. 정미애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늘 눈치 보며 살던 시절. 결혼 후에도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 엄마도 젊을 때는 그런 꿈이 있었어. 근데 현실은 달라. 정미애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너만큼은 다르게 살라고 이렇게 애쓴 거야. 정미애가 딸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몸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성공이잖아요. 수연의 말이 정미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정미애가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검사가 된 걸 자랑하면서 사교계에 들어갔잖아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에 투자한 것도 저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잖아요. 수연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미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의 말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널 위한 일이야. 정미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정미애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진심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저는 민준 씨와 결혼할 거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와는 인연을 끊어라. 정미애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어디가? 정미애가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정미애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애가 문틀에 기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미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미애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시각 한강변의 산책로. 수연과 민준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마음을 이해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축복 없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민준의 말에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는? 수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께서 저를 다르게 보실 때가 올 거예요. 민준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민준 씨,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수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날 밤 11시, 정미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싸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니야, 절대 틀리지 않았어. 정미애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인맥들한테 연락해봐야겠어. 민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미애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미애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청담동 투자건으로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김대리. 정미애는 문자를 대충 보고 핸드폰을 옆에 던졌습니다. 투자는 잘 되고 있는데 뭐가 급해? 정미애는 그 문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신호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도. 챕터 3 무너지는 성. 이틀 후 오전 8시. 정미애는 커피를 마시며 평상시처럼 아침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담동 일대 상가 건물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미애의 손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정미애가 5억 원을 투자한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 의혹과 함께 건설업체의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미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관련 업체 대표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며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 손실은 물론 추가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입니다. 정미애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미애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오직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미애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5억 원.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2억 원 대출까지 합치면 7억 원이었습니다. 정미애가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리님? 정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통화 중 신호만 울렸습니다. 정미애가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투자 담당자의 번호였습니다. 역시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니, 왜 다 전화를 안 받아? 정미애가 혼잣말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연락처가 불통이었습니다. 정미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리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대리님, 뉴스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미애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정미애 고객님. 김대리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정미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해자라니요?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미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대리가 말을 돌렸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미애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리의 대답에 정미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아서 투자하신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것은 고객님께서 책임지셔야. 뚝. 정미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억 원이 모두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2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미애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미애의 뇌리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맥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정미애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주소록에서 부인의 회장을 찾았습니다. 박희진 여사. 재벌가 며느리로 강남 사교계의 실세였습니다. 정미애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희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희진 언니, 저 미애예요. 정미애가 애쓰며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미애 씨. 무슨 일이에요? 박희진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사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시 만나서 상해 드릴 일이. 정미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투자 사기건이에요? 박희진이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정미애의 입이 막혔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박희진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제가 그동안. 정미애가 말하려 했지만 박희진이 끊어버렸습니다. 미애 씨, 죄송해요. 급한 약속이 있어서.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애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정미애가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선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는 최 부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애 씨? 최 부인의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언니,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잠깐 만나서. 정미애가 말하기도 전에 최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 분쟁에 연루된 일에는 개입할 수 없어요. 최 부인이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정미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니, 저는 그냥, 미애 씨,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입장이 있으니까. 최 부인이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애가 세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윤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미애가 네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미애예요. 정미애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 미애 씨. 사실 그 일로 전화하신 거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애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공들여 쌓은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정미애의 몸이 소파로 푹 꺼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럴 리가 없는데. 정미애가 혼잣말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선단체에 5천만 원을 기부했던 일, 부인의 모임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갔던 일, 모든 것이 헛일이었습니다. 정미애가 마지막 희망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큰일 났어. 정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갔어. 정미애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수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미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인 딸이라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미 범죄자들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고 복잡한 회사 구조로 얽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정미애의 아파트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같은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우리 돈 돌려내. 사기꾼들. 항해 소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애는 커튼을 꽉 닫고 숨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인맥도, 자존심도. 정미애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챕터 4 차가운 현실. 같은 날 저녁 7시 수연이 검찰청에서 퇴근한 후 바로 어머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미애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어떻게 됐어? 뭔가 방법이 있어? 정미애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기들하고 선배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회사 구조도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수연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사기 사건은 돈을 찾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정미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몇 년? 그럼 그동안 난 어떻게 살라고? 정미애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대출금 이자만 해도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데. 정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자라도 제가. 안 돼. 정미애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딸한테 짐이 되냐? 정미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정미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미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애 씨죠? 저는 강남 부인의 총무 김선희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정미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모임 참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 말이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미애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법적 분쟁에 연루된 분과는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규정이에요. 김선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선단체 이사직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제가 그동안 정미애 씨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입장이 있으니까요. 김선희가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미애가 핸드폰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엄마, 수연이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얼굴은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정미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교계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떠올랐습니다. 진심 어린 친구가 아니라 그저 이용 관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미애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트를 가거나 산책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수연이 매일 찾아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엄마, 밥이라도 드세요. 수연이 죽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정미애는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정미애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 정미애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수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네가 민준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야. 정미애가 여전히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저녁, 정미애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미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미애가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어? 정미애가 인터폰으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런 때 왜 와?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 정미애가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정미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정미애가 인터폰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 어머님이 연루된 업체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민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미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민준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 혹시 수연이가 얘기했나? 정미애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사건이에요. 민준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정미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정미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의 차림새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이런 큰 사건을. 정미애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민준의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을 받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미애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앞으로 3주간 저를 믿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민준의 제안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정미애가 민준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지금 정미애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도와줄 수 있어? 정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수연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민준의 말에 정미애가 당황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걸까? 정미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인생을 구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설마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남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챕터 5 숨겨진 정체. 다음 날 오전 10시 민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정미애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미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거먹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관련 서류들을 좀 보여주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미애가 투자 계약서와 각종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민준이 거실 탁자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정미애는 소파에 앉아 민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민준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 회사 이름. 역시 그렇군요.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미애가 귀를 기울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다 본 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중요한 전화를 좀 드릴게요. 민준이 정미애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미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미애는 소파에 앉아 민준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겸손한 톤이 아니라 자신 있고 권위 있는 말투였습니다. 정미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 사건 맞습니다.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들이 또 같은 수법을 썼네요. 민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애가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며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국제조약 위반이 명확하고 자금 세탁 경로도 파악했습니다. 민준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미애의 입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이 남자가. 아버님께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큽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미애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누구를 말하는 거지? 네,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애가 민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통화는 평소 알던 민준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준이 다시 평소의 정중한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정미애가 기계적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르면서도 계속 민준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김 대표? 국제조약? 아버님? 정미애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며 정미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통화하신 분은? 아, 제가 아는 변호사 선배님이에요.
민준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애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통화했습니다. 정미애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민준의 발음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Yes, this is Kang Min minus John. About the Vietnamese construction fraud case. 민준의 영어가 유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정미애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남자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 We need to freeze their assets immediately. They used the same method as Singapore case.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미애는 싱가포르라는 단어 정도만 알아들었지만 뭔가 국제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한국어였지만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미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네, 아버지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전에 저희가 담당했던 그 업체들이 또 저질렀네요. 정미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담당했던 업체? 네,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겠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애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정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국제건설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미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이 분야의 권위자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미애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작은 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정미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정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요.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정미애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를 재력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 배경을 숨겨왔습니다. 정미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연루된 사건.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똑같은 업체들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민준이 핵심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수법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미애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일어나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미애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문이 열리자 60대 초반의 품격 있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은 소박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민입니다. 그가 정미애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미애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강철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정미애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풍기는 기품과 여유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강철민이 탁자의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모든 서류를 다 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놈들이군요. 베트남에서 똑같은 짓을 했었는데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미애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가족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니. 어머님께서 투자하신 돈 전액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강철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만 2,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정미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데 이것은 밧줄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정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장합니다. 강철민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정미애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소박한 차림에 겸손한 태도.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수연이와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민준이 정미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정미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남자가 복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강철민이 정미애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1차 회수금 관련 서류입니다. 일주일 안에 30%는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정미애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인가요? 정미애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챕터 6 무너진 마음. 3주 후 새벽 4시 정미애는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아버지가 약속대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정미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 어지러워. 정미애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미애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쿵! 정미애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오전 7시 수연이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다가 쓰러진 정미애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수연이 어머니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미애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연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수연은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미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가 정미애를 진찰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딸입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예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의사의 말에 수연이 동의했습니다. 오후 2시 정미애가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정미애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옆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애가 고개를 돌려 딸을 봤습니다. 수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정미애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정미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것, 민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 민준은 어떻게 됐어? 정미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고 계세요. 곧 오신대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미애가 민준을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니.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야. 정미애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 밤부터 민준이 병실에서 정미애를 간병했습니다. 수연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민준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밤새도록 깨어 있으면서 정미애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새벽에 정미애가 깨어보니 민준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목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 불편한 자세였습니다. 정미애는 민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이 남자. 상견례 때 가난한 것들, 격에 안 맞는다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정미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병실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간이 가스레인지에 작은 냄비를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저었습니다. 어머님, 죽 드세요. 민준이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미애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런 값싼 것들로 내 딸을 사려고 하나? 변변찮은 사건이나 맞는 변호사 주제에 정미애의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애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원 3일째. 정미애는 혼자서 병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사교계의 화려한 모임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쫓아다닌 거지? 정미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항했습니다. 60년 넘게 쌓아온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나아지셨네요.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미애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사세요. 수연의 말에 정미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사교계 인맥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원 5일째, 민준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정미애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정미애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어머님. 민준이 정미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미애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마음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정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민준의 이해심 깊은 말에 정미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을 앞둔 마지막 밤, 정미애는 홀로 병실에서 지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딸을 검사로 만들기 위해 쏟아부었던 노력들, 사교계에 들어가기 위해 했던 아부들,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보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정미애가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첫걸음은 뗀 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애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챕터 7 진심 어린 화해. 퇴원 후 일주일 뒤 정미애는 집에서 조심스럽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병원보다는 집이 편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미애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민준을 마주하기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정미애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작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신 후 어떠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앉아. 정미애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미애는 민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준이 매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용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정미애는 그런 민준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연이는 잘 지내지? 정미애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천천히 정미애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애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민준이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에요. 민준이 정미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저 수연이와 어머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의 말에 정미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정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머님을 사랑하거든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면 수연이도 아파해요. 정미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사과를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의 꾸준한 방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미애가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깐 앉아. 정미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 정미애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심했다. 정미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투른 사과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 가지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정미애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모든 것이 용서되었어요. 민준의 말에 정미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직 완전히 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정미애는 점점 더 구체적인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의 인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정미애가 어느 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미애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몰랐구나. 민준이 정미애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충분히 좋은 분이세요. 민준이 정미애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딸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어요. 민준의 이해심에 정미애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정미애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민준이 찾아왔을 때 정미애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정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릎을 꿇을 만큼의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존 가치관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미애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고개 드세요. 민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때 수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민준이 진심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 수연의 목소리가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구나. 수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미애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애가 마침내 민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 딸을 잘 부탁한다. 정미애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민준이 정미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정미애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 정미애가 민준을 부르며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민준이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줄게. 정미애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연아, 민준아. 정미애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정미애의 말에 수연과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애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쫓아다녔던 허상을 버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을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민준과 수연의 결혼식이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대신 선택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미애는 수수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입지 않았을 단조한 색깔이었지만 지금의 정미애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연 씨와 민준 씨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목사의 선언이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교계 인맥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가족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준 몇몇 이웃 할머니들이 함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민준의 아버지 강철민이 정미애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들 둬서 부럽네요. 정미애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대방의 지위부터 확인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정미애는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미애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민준이가 가르쳐 줬습니다. 정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미애가 눈물로 축복의 인사를 마쳤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를 배웅하며 정미애는 두 사람을 꽉 껴안았습니다. 행복하게만 살아라. 정미애가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일주일 후 신혼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미애는 민준의 법률사무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사무실이었지만 정의로운 일에 헌신하는 민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 정미애를 위해 의자를 빼줬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무료 법률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구나. 정미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정미애는 민준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서민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준비와 간단한 업무를 도우며 보람을 찾았습니다. 예전의 사교계 모임 대신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시내에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좋다. 수연이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개별 룸으로 나뉘어진 공간이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 정미애를 위해 의자를 빼줬습니다. 세 사람은 메뉴를 보며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정미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맛있는 걸로 시켜야겠네. 수연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했습니다. 정미애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미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도울 때 찾아오는 것 같더라. 그때 건너편 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난 이 결혼 반댈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애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수연과 민준도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억눌렀습니다. 엄마가 그때 하신 말씀이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완전히 똑같아. 정미애가 소리를 죽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때 정말 무서웠는데. 민준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우스웠구나. 정미애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어머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민준이 정미애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바뀌어서 다행이야.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너편 룸에서는 여전히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더 이상 그쪽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미애가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같은 말인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리네. 정미애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한 달 더 지난 어느 일요일, 정미애는 상담소에서 만난 어려운 처지의 할머니를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죠? 할머니가 정미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미애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재력이나 지위가 아닌 인품과 진실함을 먼저 봤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옛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경계하며 고쳐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과 민준이 정미애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찼어. 정미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미애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수연과 민준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정미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준다면 절대 안 믿을 거야.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미애는 거실 거울을 봤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다. 정미애가 거울 속 자신에게 혼잣말했습니다. 과거의 허영과 오만함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애에게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쫓아다녔던 모든 허상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그 소중함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정미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녀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돈과 지위, 거칠애로 포장된 인맥들은 위기의 순간 모두 등을 돌렸지만 진심과 인품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굳어진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정미애. 모욕을 당하고도 복수가 아닌 구원을 선택한 민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완성해낸 수연.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